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원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출원의 보정입니다. 이제 출원인은 이제 선출원주의에 입각해서 상표 등록을 받으려다 보니까 출원을 급히 서두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출원 절차상의 내용상에 이제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이 상표 법규를 잘 몰라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모두 다 그 출원을 불수리 처분하거나 뭐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보정을 하면은 최초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을 이렇게 봐서 출원인의 선언의 이익을 보호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 출원의 보정입니다. 어멘드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절차 보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내용상의 내용 보정, 즉 실체 보정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허청장 등의 명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 줄여서 보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은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한 보정이 있고 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진 보정이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취지는 방금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출원인의 선의 이익을 보호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의 구분, 즉 종류를 보면 내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절차 보정과 실체 보정으로 나누고 형식에 따라서는 특허청장 등의 보정 명령에 의한 보정, 등이라는 것은 특허심판 원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청장 등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에 의한 자진 보정 이렇게 나누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심사관에 의한 직권 보정 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심사관의 직권 보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절차 보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 출원의 절차에 관한 방식 요건의 흠결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게 이제 절차 보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명령에 의한 보정과 자진 보정으로 다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허청장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등은 특허심판원장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행위 능력 또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출원한다 이렇게 봅시다. 미성년자가.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원서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대리인에 의한 경우다. 그러면은 그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출원서 플러스 법정 대리인 동의서 플러스 위임장 이렇게 해가지고 출원을 해야 되는데 출원 서류에는 그런 서류가 없어. 동의서도 없고 위임장도 없고 이럴 때는 이제 언제까지 그것을 내라 이렇게 보정 명령을 합니다. 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를 납부해가지고 이제 현재 상표 출원하는데 이제 이렇게 돈은 비싸지 않습니다. 상품이 한 류당 20개 이내라면은 이제 예를 5, 6만 원에 그냥 관람료를 내게 돼 있어요. 뭐 관람료가 시대 매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 안 합니다만 10만 원은 안 돼. 5, 6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데 20개를 넘으면 또 가산료가 붙어요. 개당 뭐 2,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내는데 그런 거를 안 내는 수가 있어.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라 이래요.
급필 때 서류부터 내고 돈은 내일 내야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을 정한다는 게 뭐 다시 줄여서 지정기간이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서 대개는 1개월이에요. 1개월. 지정기간은 1개월. 뭐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진 보정은 뭐야? 뭐 꼭 이렇게 보정명령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자기가 봤을 때 하자가 있다는 거 알면 그냥 자진해서 빨리 서류 꾸며가지고 내면 내 위임장 내고 동의서도 또 내고 돈 또 납부해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보정은 실체되는 게 뭐냐? 그건 상표노출원의 실제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인데 세 가지. 상표노출원서의 기재사항하고 지정상품하고 상표. 출원 3요소가 뭐죠? 상표이라 했죠? 이건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 밖에 어떤 특수한 포장들의 경우에는 뭘 기재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상표 설명을 기재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표노출원 때 살펴봤지. 그런 걸 제대로 기재를 안 했으면 이제 이런 보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실체 보정은 출원인에 의한 자진 보정이 원칙이에요. 출원인이 보정해야 돼. 심사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원칙은. 예외로는 이제 심사관에 의해서 직권으로 보정하는 건데 이건 아주 경미한 사항의 경우예요. 경미한 경우. 출원 내용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건데 이걸 굳이 뭐 보정서 통지서 내고 보정서 기다렸다 뭐 하고 이러면 절차만 심사 기간만 길어지고 출원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빨리 등록을 해주는 게 좋지.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은 경미한 거니까 직권으로 이렇게 요건 이렇게 고쳐가지고 등록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출원인이 알아서 네가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든지 불이익을 받든지는 너의 선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체 보정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하고 출원 공고 결정 후에 보정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보정하는 대상도 하고 보정 기간 이런 것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우선은 출원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의 상표 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기서 요지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최초의 상표 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지 변경이냐 아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요지 변경이면 뭐야? 적법한 보정이 아니야. 요지 변경이 아니면 이제 그건 적법한 보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표 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지정상품, 상표 이런 걸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경우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출원 공고를 해줘요. 출원 공고를. 그럼 옛날에는 요 기간이 한 20일 막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가 돼가지고 공고 결정이 나면 공고될 때까지 한 뭐 2, 3일이 안 걸려. 한 일주일 이내면 다 공고된다고 보시면 돼. 그렇지만 아무튼 날짜는 살짝 다르다고. 공고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이의신청 기간인데 아무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면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여부 결정이 나요. 등록 여부 결정. 그래서 만약에 등록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등록료 내고 그러면 이제 등록료 납부하면 소정의 기간 내에 2개월 내에 등록료 내야 돼요. 등록 내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출원 공고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하면 공고 이전까지 출원 공고라 했죠. 출원 공고 때까지는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심사관이. 저희 출원인이 뭘? 상표조치원서 기재사항이라든가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그때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원 공고 결정이 없다. 이럴 때는
이 등록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때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게 등록 결정이 아니고 거절이 나왔어. 거절 결정이.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불복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심판을 할 수가 있어. 심판을 청구를 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안 하고 심판을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그 날짜에 동시에 보증서를 내, 그것도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대개는 그렇게 내거든요. 뭐 굳이 30일 때 깜빡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되게 내는데 못 냈다 하더라도 30일 내에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절 결정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를 했어. 근데 이제 보정 30일도 지났어. 뭐 그 사이에 보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났어. 그래서 쭉 했는데 심판관이 새로운 거절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원래 심사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거절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이건 거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 기간이 언제냐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실제 매일 하다 보면 변리사 되면 맨날 하는 일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출원하고 또 의견 나오면 보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또 문제 되면 심판 싸우고 또 필요하면 또 소송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그 변리사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했어. 근데 이게 심사관이 이게 원심사 이게 잘못된 거다. 심판관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거 원결정을 취소하고 심사에 다시 붙이기로 한다. 이러고 환송을 해버려. 파기환송을. 그러면 이제 다시 심사관한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걸 심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하죠. 재심사를 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이게 리사이클이 도는 거죠. 이렇게. 이 기간에 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에 또 보정할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리사이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표 등록, 상표를 보정한다. 뭐 지정상표를 보정한다. 이거는 알겠는데 상표 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기재사항이라는 게 뭘 보정한다는 거야? 할 때는 우리가 출원할 때 상표 등록 출원에 설명했지만 상표 유형을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체크한다. 일반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뭐 입체 상표, 동적 상표, 홀로그램 상표, 뭐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고르는 경우 이걸 상표 유형이라 그래요. 그것을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색채 상표로, 동작 상표로 해야 되는데 무슨 뭐 홀로그램 상표를 잘못 체크했다든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특히 비전형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또 설명을 좀 어설프게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보정할 수도 있고, 또 우선권 주장은 아까 우선권 주장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선권 주장 이제 취지는 원래 출원할 때 기재를 해야 되고, 일단 기재했다 그러면 기재 내용은 보정할 수가 있다. 날짜라든가 출원번호, 이거 잘못 타이핑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출원 결정 후에 보정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후야. 결정일 날짜가 딱 오늘 나왔어. 출원 공고 결정. 그러면은 그날로 즉시 그냥 출원인에게 전달되냐? 그게 아니야.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송달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우리는 송달주의야.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아니고.
예, 발신주의를 취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발신주의예요. 특허 쪽에서 서류 보낸 날 이슈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는 뭐 데이트 오브 리시트야. 받은 날, 예, 받은 날 후에는 최초의 상표적 출원 요지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은 뭐야? 출원 결정 전에 보정이나 결정 후에 보정이 똑같이 이런 제한은 두고 있죠.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란 얘기예요. 아닌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단서가 있어요. 거절 이유 또는 거절 결정 이유, 이신청 이유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한 보정이 하나예요. 아무렇게나 다 보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원공고 결정 전에는 뭐야? 그런 거는 자유로워. 그냥 보정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예. 근데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요러요러한 이유에 나타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뭐 심사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공고 결정까지 해주고 이랬는데 뭐 그 위에 막 또 뭐 보정하고 또 보정하고 다시 또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뭐 한도 끝도 없이 심사해야 되게 안 되죠. 일정한 이제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을 둔다. 기간도 제한을 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절 이유는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거절 이유 통지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문서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변리사들이야 뭐 그 전문가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직접 출연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거절 이유 통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나는 거절 대상인가 보다. 그리고 아예 포기해 버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라면 뭐야? 의견을 낼 수가 있다.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유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서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의견 제출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는 이래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는 거절 이유가 기재가 돼 있어요. 요게 거절 이유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서를 냈거나, 의견서 또는 보존서를 냈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안 냈거나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절 결정이 나왔어. 그럼 거절 결정서를 내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출한 바가 없었고 며칠째 거절이 나온 것에서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의견서를 냈어. 그런데 하더라도 그래, 요거는 해소됐지만 요거는 해소가 안 됐어 해가지고 그 거절 결정서에 그 이유를 하면서 거절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제청서에 있던 거절 이유랑 거절 결정서에 있는 거절 이유가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야. 항상. 대개는 그거보다는 이제 작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절 이유 또는 거절 결정 이유, 또 이런 것, 또 이의신청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보정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 결정 불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표법 특허법은 마찬가지지만 요게 기간을 따질 때 3개월이냐 30일이냐 1개월이냐 30일이냐 이거 잘 구분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날짜를. 한 달인 줄 알고 했다가 31일 지나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1개월인 줄 알았는데 권리가 죽어.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떤 거 특허 한 건에 얘가 알고 있는 그런 특허 사건에 특허 한 건의 가치가 4천 몇 억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4천 몇 억. 배상 판결이 4천 몇 억. 그리고 또 그걸로 가지고 다른 회사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거기서는 한 100억 정도 받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저기 소송해가지고 어제는 4천 몇 억 판결 나오고 이렇다고요. 상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삼성전자, 삼성 브랜드가 하나에 얼마야 브랜드 가치가? 여러 개 다루고 있는 지식재산이 별거, 눈에 보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닌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같이 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신경 바짝 쓰고 일을 해야지. 이거 종이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30일이야, 한 달이야. 정확하게 해가지고 권리를 살려주고 유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것이
변리사 여러분의 역할이고 기업체 실무자들의 역할이다.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무력 심판 청구를 한 경우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거절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거절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이내에 보정해야 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이내에, 이때만 할 수 있는 거지 출원공고 결정 후에 보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거절불복 심판 중 새로운 거절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때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인 것처럼 거절결정 불복 심판처가 인용돼 가지고 원 결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 결정을 취소한다, 또 심사를 다채시켜서 심사국에 환송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 추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다시 또 뭐 불복 심판해야 되는 경우, 의견서 내야 되는 경우, 또 이의신청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출원고 결정 전에는 상편으로 출원서의 기재사항도 보정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출원고 결정 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정상품하고 상표로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상편으로 출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은 그럼 가능한 거냐 아니냐? 출원고 결정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 상표의 경우에 특수한 경우를 봅시다. 수정정관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 표장 등록의 출원의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체 표장이니까 그야말로 단체만 출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체? 그러니까 단체는 뭐야? 정관이지, 정관. 그러니까 단체 표장에 사용하는 사항을 정한 정관을 내게 제출하게 됐잖아요. 출원 서류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근데 이것을 이제 수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원 이후에. 그런 경우에는 심사관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수정정관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출원공고 결정 전, 후에 각각 이런 경우 기간에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보정 기간 내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명표장은 어떠냐? 증명표장은 꼭 단체가 아니어도 돼. 개인도 되고 단체도 돼. 출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정관이라는 표현 대신에 서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체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또 그렇지 않은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규약 이렇게 한다 그랬죠. 아무튼 이렇게 서류는 정관이나 또는 규약이에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즉 정관이나 규약을 제출을 해야 돼. 언제? 이런 출원공고 결정 전에 보정이면 그 보정기간 내, 출원공고 결정 후에 보정이면 그 보정기간 내. 각각 기간이 다르다 그랬죠. 어느 기간이 언제라는 걸 정확하게 잘 숙지해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런 서류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가끔 이제 객관식이라든가 이런 데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주관식에도 단체 편에 출연한 보정 이런 거 언급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상표정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출원고 결정 전에 보정, 출원고 결정 후에 보정. 거기 공통된 내용이 뭐라 했어요? 최초의 상표정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법 문구였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요 세 카테고리가 보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지 변경이라는 건 뭐냐? 최초 상표정 출원 내용하고 보정된 내용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실질적인 동일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로 현장에 변경됐어. 이건 요지 변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요지 변경이냐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건 일단 이제 이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요지 변경에는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이제 상표도 상품만 보정하는 게 아니고 상품 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상표도 보정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출을 했어.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상표를 표장을 이렇게 A, B로 바꿔. 에? 근데 호출원은 인 B, 을은 B라는 상표를 출원했어. 그러면 요 날 출원한 날, 보정한 날, 요 날을 보정을 이게 적법 보정이라면 요 날 출원한 걸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야? B는 자기가 출원할 때는 검색을 해봤는데 A, B는 없었어. A만 있었지. 그러니까 A랑 B는 전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는 안심하고 딱 출원했는데 A라는 상표를 A, B로 바꾸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뭐야? A, B는 결국 B가 포함돼가지고 B랑 유사다 이런 이유로 해서 거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호출원인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축의 손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호출원인이나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정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심사 절차를 또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다시 또 심사해야 돼. B랑 유사한 게 있는 또 심사관 또 검색을 해봐야 되고. A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심사했는데 상표에 대해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지 변경을 하게 되면 인정 안 해주고 요지 변경이 아닌 법 해야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지 변경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쭉쭉 나와요.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령 기재의 성명, 뭐 기타 요지 변경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법에 보면 첫째 보면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줄이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거나 한정하거나, 한정은 뭐야? 예를 들면 의복인데 가로 열고 단 숙녀용의 하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단 아동용의 하남 이렇게 하는 게 한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정상품을 그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의류인데 뭐 속옷, 바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 여기도 보면 김치인데 총각김치, 뭐 파김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세분화하는 거. 이런 건 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요지 변경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 보정한 후에 다시 포함하는 보정. 이런 것은 이제 좀 헷갈릴 거야. 내가 일단 한번 지웠는데 최초의 출원에는 포함이 됐었어. 근데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어. 나중에 이거 아니야. 다시 포함시키고 싶어. 내가 이미 삭제 보정했는데 또 다시 이걸 포함시키면 요지 변경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늘리는 거 아니야? 범위를?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지 변경이 아니라는 것은 뭐야? 최초 출원의 것하고 내용하고 보정된 내용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보정된 내용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최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지 변경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심사가 있는 거 보면은 지정상품은 의류야. 근데 보정상품은 의류, 속옷, 바지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의류는 포괄명칭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뭐 의류가 있는데 왜 또 개수를 자꾸 늘려? 속옷, 바지. 이거 요지 변경 아니야?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류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김치인데 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이거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의류인데 하면 의류는 빼고 속옷, 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김치도 김치 빼고 콩총각, 파김치 이렇게 보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의류를 넣고 김치를 넣어도 돼.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 명칭이라면. 그리고 나머지 뒤따라오는 것들은 이 범위 내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죠. 오기의 정정,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하나에 인정하는 거야. 완전히 그건 따르게 써놓고 이제 와서 오기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리을을 디귿으로 잘못 해비는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걸로 그게 오기였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근데 지정상품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숙녀용 의복 이랬는데 뭐야? 숙녀용을 빼봐. 애초에 처음엔 숙녀용 의복이라는데 숙녀용이라는 걸 삭제를 해 오기라고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널 확정되는 거야 상품이 오히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명료한 기재의 성명이라는 것은 뭐 민사소송법에도 성명권을 행사한 그 뭐 쉽게 영어로 따지면 make clear야 명백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명백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정상품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상품의 명칭에 한자나 영문 등을 이렇게 부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려고. 예? 또 어떤 설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설명 내용이 길어지면 별치 써가지고 지정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내도 돼요. 우리 출연 때 잠깐 언급 스치고 지나갔는데 뭐 중요한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또 그렇게 내는 것도 그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아무튼 그렇게 성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표의 중요한 요부도 아니고 부기적인 것에 불과해. 이런 거 삭제하더라도 상표의 외관층 관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지워도 돼. 심사기에 나오는 예를 봅시다. KS, 뭐 JIS, 일본 공공기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무슨 박람, 무슨 상수상, 무슨 장관상, 무슨 인증,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등 성질표를 표시하는 문자, 대한민국 국기,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등, 또 주식회사, 주 등 법인 이름을 표시하는 문자, 또 지정상품과 일치하는 상품명,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롯데 껌 그랬어, 상표는. 근데 지정상품은 껌, 이 사탕이랬어. 그러면 이거는 거절이야. 왜? 품질 오인. 사탕에도 롯데껌이라는 상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특히 사탕인데 껌인 줄 알고, 껌이네, 이러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꽉 씹어 이빨 나갈 수가 있어. 껌인 줄 알고 써주는데 딱딱한 사탕이 알고 보니까 품질 오인을 가져올 수가 있죠. 품질 오인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34조 1항 12호에 품질 오인 염려 있는 상표에서 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여기서 사탕을 지워, 상품에서. 요지변경 아니죠? 또 하나는 여기서 껌을 지워. 여기 뭐랬어? 지정상품과 일치한 상품명을 지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타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요. 이건 상표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상표법에는 없어. 시행규칙에는 있지. 시험은 뭐라 했어? 상표법령이라고 했잖아. 대통령령인, 상표법 시행령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령인, 상표법 시행 규칙도 있고, 그런 걸 읽어봐야 된다고요. 여기 쭉 4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첫째, 표정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이거 요지 변경이 아니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지 변경이 아니야. 설명, 표정에 대한 설명, 이거는 아무리 문장 쓰고 이게 소리상표인데 무슨 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표현이 이거보다 이게 더 명확한 것. 이렇게 고쳐 설명. 이런 소리, 이렇게 나는 소리고 이런 소리다. 이거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는 거예요. 특히 홀로그램 상표라든가 이런 경우 주로 많이. 입체 상표라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 견본 또는 소리 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자, 소리 상표나 냄새 상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시각적 표현이에요.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시각적 표현에 맞게 냄새 견본이라든가 소리 파일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그 다음에 포괄 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 명칭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포괄 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 의류. 근데 의류는 그대로 놔두고 속옷, 바지 이런 식으로 된다. 김치도 마찬가지로 김치 그대로 놔두고 총각김치, 파김치 이렇게 하는 건 다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내 출원하는 경우와 국제 출원을 나누는데, 국내 출원의 경우에는 지정 상표를 실적으로 변경 또는 확대하는 거, 이게 이제 요지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이거든요. 상표의 경우는 어떠냐? 상표의 경우에는 부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요부와 결합되어 있거나
상표의 구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명칭, 품질 표시, 현저한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명칭이나 품질 표시나 현저한 지명 등 이것도 식별력이 없는 거니까 요구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이것이 뭐야 삭제해도 되는 거야? 아무튼 그건 아니에요. 이게 상표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이걸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때는 되지만 이거는 아니야.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왜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함부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외국어나 한자만으로 된 상표를 이제 한글 음역으로 변경하거나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상표가 이렇게 P샵으로 돼 있다고 쳐봐. 로마자로. 근데 이것을 아예 그냥 상표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완전 바꿔버려. 로마자로 된 상표를 완전 이런 식으로 한글 음역으로만 싹. 그거는 안 돼. 요지 변경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로마자로만 돼 있는데 이거 한글 이렇게 변기를 해. 예? 이것도 요지 변경이야.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삭제하는 거. 이걸 삭제를 해. 예? 이것도 요지 변경이야.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자, 그럼 봅시다. 최초 출원 상표는 여기 봐요. 국기 스위스 국기가 있고 국가명인 스위스가 있어.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자가 있고 P샵으로 돼 있고 여기는 용도 표시인 키즈 앤드 기프트 이렇게 돼 있어요. 표장이. 그러면은 여기서 국기 또는 국가를 삭제를 해. 국기나 국가를 삭제를 해. 이건 요지 변경이 아니야. 요지 변경 아니야.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줘요. 근데 여기서 또 이번에는 여기 삭제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주자를 삭제를 해. 주식회사. 이거 부기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이거 삭제했어. 이거 요지 변경 아니야. 오케이. 보정 받아줘. 그 다음에 키즈 앤드 기프트. 이거 뭐야? 성질 표시. 그래서 비중이 크지가 않잖아. 조그맣잖아요. 지금 글자가. 그래서 삭제했어. 이것도 요지 변경 아니야. 오케이. 성질 표시.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했어? 한글을 P샵을 이렇게 변기를 했어. 이거는 뭐라 했어요? 요지 변경이라 했죠. 이건 인정 안 해줘. 요지 변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표가 이렇게 로마자로 돼 있는데 이거에 여기다 한글로 P샵 이렇게 붙였어. 변기. 이거 안 돼. 또 로마자로 돼 있는데 아예 그냥 한글로만 P샵으로 바꿔버려. 소리 나는 대로.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란히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해. 그것도 안 돼. 원칙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상표를 건드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국기나 국가명 이런 거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원칙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 출연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국제 출연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출연한다고 쳐봅시다. 마드리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상표를 이렇게 A라는 상표를 A라는 상품에 값이 이렇게 미국에 출을 했다고 쳐봐요. 미국 특허증 USPTO에다가 출을 했다고 쳐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정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출을 했어.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표장을 이거를 이렇게 변경한다고 쳐봐. 우리나라 특허청은 키포 또는 카이포라고 발음하는데 코리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피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쳐봐.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뭐야 여기 와가지고 싹 바꿔버려? 이거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상표 견본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뭐야 국제 출연의 경우에는 요지 변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정 안 해놓고 변경 안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딱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상표 견본이 표정이 해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용어로서 비전형 상표의 요지 변경이 비전형 상표가 요지 변경이 아니하는 것인데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이제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뭡니까? 색채, 단일의 색채, 또 색채만으로 된 결합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죠. 오직. 근데 거기에 새로운 색채를 결합한다든가 새로운 색채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요지 변경이죠. 에? 에. 블루였다가 막 레드로 바꾸면 안 돼. 그거는. 근데 또 일반 상표를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상표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그건 요지 변경이 아니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표 유형을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 상표냐, 색채만으로 된 상표냐.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돼. 유형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유형란을. 그거 바꾸는 거는 거의 다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입체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기타 시각적 상표, 이런 경우에는 입체 상표를 3디멘셔널 마크를 평면 상표로, 2디멘셔널 마크로, 또 동작 상표를 홀로그램 상표로, 뭐 정지된 입체를 또 동작 상표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표정의 본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입체 상표가 아니고 이제 와서는 일반 상표로, 동작 상표가 아니고 이제 와서는 홀로그램 상표라고 그러고, 예? 이런 경우는 요지 변경이죠. 표정의 본질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표장을 건드리는 거는 요지 변경일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비전형에서는. 근데 유형, 두 번째 유형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이런 것은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원이 상표 실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표 견본의 일부를 삭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핵심은 이제 실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요지 변경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기타 비시각적 상표, 이런 경우예요.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출원서에 기준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지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각적 표현이 그게 제일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것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소리 파일이나 냄새 견본, 이런 것은 이제 참고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 중에 오기를 정정하거나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이렇게 클리어하게 하거나, 즉 표현을 명확하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보정은 요지 변경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은 첨부된 소리 파일이나 냄새 견본과 실적이 동시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게 결국 실적인 동시에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건 요지 변경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부분 시각적 표현 중에서 오기 정정 등 이런 것은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출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non-visible 마크, 비시각적 상표를 visible 마크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고, 시각적으로 변경하는 거고, 또 그 반대 경우, 이런 경우도 요지 변경이에요. 완전 표정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 상표 상호 간에도 visible, 지금 말씀드린 동작을 정지 상태로 또 입체를 평면으로 이렇게 이런 것은 표정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냐. 이것은 다 요지 변경으로 보고, 그 밖에 상표 유형을 바꾸는 거, 이런 것은 요지 변경을 보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보정에서 쭉 설명했는데, 그럼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야. 보정은 이제 실제로 보정은 어떻게 하느냐. 보정서를 내야 돼. 보정서를 이제 내면 되는데, 보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뭘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서 제출 없이 의견서나 거절리에 대한 의견서, 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거절 불복 심판에 대한 청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정한다. 이게요, 우리나라 어느 로펌이라고 얘기하면 그 로펌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서 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좌우지간 우리나라 5 쉽게 얘기해서 그거보다 더 위죠. 아무튼 5 안에 랭킹에 드는 로펌의 경우가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이게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보정하는 보정서를 본 의견서와 동일자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해가지고 의견서 내고 보정서 내든지 아니면 보정서만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의견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줄 알았으면 거절불복 심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심판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보정서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내고 계속 심사관이 의견서에 냈는데 보정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안 내주느냐. 그게 그 거절증이 잘못이라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뭐야? 거기에 기재되었던 것만으로는 적법한 보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정서를 냈었어야지 하는 게 판례예요, 이거.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견서를 의견서에 보정합니다. 또 답변서에 보정하는 바입니다. 청구서에 또 보정합니다. 보정서를 내야 보정하는 거지. 거기다가 아무리 주장을 의견서나 답변서나 청구서에 보정합니다라고 주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정서를 내야지. 근데 여기에 보정한다고 했으니까 보정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나온 거지. 근데 왜 이게 빨리 고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끝까지 가서 싸웠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거. 그런 건 뭐 납부서를 내면 됩니다. 여기 납부서를. 보증서가 아니고 납부서를 내면 돼. 돈을 내면. 그다음에 보정 효과는 이제 적법한 보정이다 그러면 뭐야? 보정된 내용대로 최초 출원일에 사업행위 출원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언주의 예외 중에 하나죠. 부적법하다 그러면은 이제 보정기간이 이제 경과돼 가지고 이렇게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뭐예요? 그 보정서만 안 받아주는 거지 원출원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원출원대로 심사를 하는 거야. 근데 대개는 거절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 무슨 문자했기 때문에 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안 받아주는 거니까 뭐야? 원출원은 이제 거절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의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보정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실체 보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보정은 이제 각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절차 보정은 부적법 이러면 그 보정은 무효. 실체 보정은 부적법 그러면 그 보정은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스미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정 각하 이게 또 보정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 출원 공고 후에 보정, 결정 후에 보정, 그 다음에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이슈가 보정의 각하 문제예요. 이 네 가지 이슈가 보정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정 각하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정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부취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보통 결정 사건 있잖아요. 결정 사건은 이유를 안 붙여도 돼. 일반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꼭 이유를 붙이는 것이 공정하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보정 각하가 결정이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민사 사건의 가처분 신청 봅시다. 그럼 뭐야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야 아무나 이유 안 붙여도 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붙여야 되는 사건은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정 각하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보정 각하 결정 일로부터가 아니고 보정 각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우리는 도달률 했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 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이거 받아들이는 걸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관 입장에서는 보정서가 들어왔어. 근데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합한 보정이야.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30일 이내에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출원고 결정한다든가 등록 여부 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출원고 결정이나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했으면은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를.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출원에 대한 심사는 중지해야 돼. 요거는 뭐야? 필수적인 거예요. 임의적인 게 아니고 강행 규정이야. 중지해야 돼. 심사관은. 다 중지합니다. 부정각 심판 청구하면 그것이 심사관에게 다 통지가 돼요. 그래서 했구나 하고 딱 우리 한다고 심사 중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출원고 결정 전에 보정의 경우 문제고, 출원고 결정 후에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 때도 보정각 결정을 하고 또 각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이고 이래요. 그런데 이때는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어요. 공고 결정 전에 대해서는 각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고 결정 후에는 각하 결정에서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출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보정각하 결정 심판 그 대신에 이제 거절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거절 결정을 하면 거절 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때 심판을 청구하면서 거기서 함께 보정각하 결정도 잘못된 거다라고 함께 다투면 되나? 거기서 심판 청구서에서 그렇게 해서 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야. 보정각하 결정 불복 따로 하고 또 나중에 거절 결정 또 심판 또 따로 이렇게 되면 뭐 돈도 많이 들고 세워라 내워라 가라 심사에 적체만 쌓이게 되고 또 후발주자들 또 이제 출원인들의 심사에도 영향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하나의 불복 절차에서 다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불복하지 않고 거절 결정 불복으로 함께 다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지 변경임이 간과한 채 상표가 등록이 됐다. 그러니까 요지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등록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다시 또 출원 결정 전에 보정이었느냐, 출원 결정 후에 보정이었느냐를 가지고 나누는데, 출원 결정 전에 보정인데 그것이 요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록이 돼버렸다. 이럴 때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 등록 출원한 것으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상표 등록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거고, 출원고 결정 후에 보정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 후에 상표 등록이 인정됐다 할 때 그 보정 전에 상표 출원으로 상표권이 설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보정이 있기 전에 출원이 상표 등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개는 이 둘 다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나 무효 사유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마찬가지. 결국 무효로 거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전자는 보정서를 제출한 때 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 보정 전에 상표 등록 출원으로 이제 상표 등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것은 중요한 조문이고, 이것은 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익 있게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이상 출원의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